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입니다. 책 읽지라의 찌라입니다. 저는 오늘 심플 결정의 조건이라는 책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들 들어와 주세요. 시작합니다. 오늘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계속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책 방송은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책 읽지라를 검색하시면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방송을 놓치신 분들,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책 읽지라를 검색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공지사항은 드디어 책 읽지라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바로 컨티뉴라는 회사는 회사 뭐였지? 네, 컨티뉴라는 브랜드에서 모어댄에서 컨티뉴라는 브랜드를 협찬해 주셨어요. 잠깐 소개를 하면 이 회사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가죽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수만 톤의 가죽이 필요하다. 매년 새 가죽을 얻기 위해 수만 마리의 소를 도축해야 할까요? 우리는 폐자동차에서 그 해결을 찾았습니다. 자동차에서 수거되는 금속 재료는 대부분 재활용 또는 재사용되지만 인테리어에 사용된 가죽 시트 및 안전벨트 등은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혹은 매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가죽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가죽 제품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윤리적 소비를 하는 회사이고요. 이거를 깨끗이 만들어서 또 다시 멋있는 패션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메신저백 같은 것도 있고 백팩도 있어요. 네, 이렇게 백팩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제품들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메신저백 같은 경우는 버클이 안전벨트예요. 박정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허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락이 아니라 협찬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참여하시는 분 중 한 분께 명함 지갑 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참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심플 결정의 조건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플한 규칙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중 한 분께 컨티뉴에서 만든 명함 지갑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가죽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컨셉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가죽이 일단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제 차에서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가죽 사용하는 부분도 다 다르고 제품이 다 다른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나 윤리적 소비의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트렌드고, 이런 것을 멋있게 만들고 있는 회사 모어덴의 컨티뉴 제품을 오늘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참여 방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플한 규칙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 중에 한 분께 명함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읽어드리면서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그런 거 나도 하나쯤은 있어,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제가 어제는 방송을 쉬고 이 책을 좀 숙독한 다음에 여러분이랑 공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 안 하고 집에서 책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왜 이 책 안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책의 타이틀도 심플 결정의 조건이고요. 세상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순한 규칙이라는 책입니다. 도널드 설과 캐슬린 M. 아이젠하트라는 저자들이 썼고요. 이제 도널드 설은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고, 캐슬린 M. 아이젠하트는 스탠퍼드 공과대학의 SW 애셔먼 의학박사 기념 교수이자 스탠퍼드 기술벤처 프로그램 공동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2016년 4월 7일에 발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서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의 습관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요즘 또 서점에 가면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잡성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나 뭐 심플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 단순한 규칙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는 절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첫 데이트에서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네, 이순범님 이 정도면 쉽지 않나요? 저는 요즘 그런 규칙을 하고 있어요. 잠은 하루에 6시간을 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잘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하루에 6시간은 꼭 잔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규칙을 정했을 때 가져오는 효과를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규칙이 단순할수록 우리가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서 더 나은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규칙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없을 때 개인이나 조직, 정부가 손쉽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행동을 그때그때 조율한다. 그 결과 구성원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일도 공동체는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듭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 너무 복잡성의 사회이고 1800년대 이후 출판된 500만 권의 책에서 복잡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다가 150년 동안 서서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잡성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흔히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복잡성을 관리할 때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려고 한다. 그렇게 시도한 후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게 효율적인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핵심만 줄쳐진 부분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그 세금 문제만 봐도 해결책이 복잡할수록 압박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45개의 국가의 개인소득세 신고 문제를 다룬 결과 개인이 세금을 탈루할 것이냐 납부할 것이냐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복잡도였다. 그래서 규정이 복잡하냐에 따라 세금이 실제로 많냐 적냐, 교육 수준이 높냐 낮냐를 떠나서 법이 얼마나 복잡하냐 아니냐가 그 법을 지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사례를 하나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복잡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에 끔찍한 결함이 있었던 초기 mp3 플레이어를 예를 들어보자. 당시 잘 팔리던 mp3 플레이어는 EXP나 LIP처럼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설명이 붙어 있거나 아예 아무 설명도 없이 버튼이 2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가장 잘 팔리던 축에 들던 기기 중에는 재생 버튼 바로 옆에 원터치 삭제 버튼이 달려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재생을 누르려다가 잘못해서 삭제해버릴 수까지 있는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들을 다 무력화해버린 단순한 기기가 나타났죠. 바로 아이팟입니다. 아이팟의 상징인 클릭키를 접한 사용자들은 개인용 음악 재생기기 같은 멋진 물건 역시 깔끔하고 직관적이며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팟만 단순했던 게 아니죠.
사람들이 집 밖에서 음악을 듣는 방식에도 혁명을 일으켰는데 바로 아이튠즈였죠. 그래서 아이팟의 클릭휠이나 그냥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내려받아서 바로 듣는 아이튠즈와 같은 것은 단순한 규칙을 채택하면 마지못해 복잡한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복잡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도 유명한 사례이죠. 그리고 또한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식량을 찾는 개미떼를 관찰하다 보면 개미들이 중요한 목적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도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적응하고 각자 행동을 맞춰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각각의 개미에게 지시를 내리는 핵심 권력 같은 것은 없다. 개미의 행동은 먹이를 찾을 때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단순한 규칙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러한 사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오늘 댓글에 남겨주시면 컨티뉴에 가죽 명함 지갑을 드립니다. 네,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남자분들 참여해주세요. 혹은 제가 너무 오늘의 그 규칙을 너무 어렵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댓글 달아달라고 할 것을 괜히 퀴즈를 내가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참여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자, 이쯤에서 왜 단순한 규칙이 효과적일까? 그래서 이제 이 챕터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차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아까 계속 강조했던 단순한 규칙이 효과적인 이유, 그리고 그러면 결정을 더 잘하려면 우리는 결정을 더 잘하려면이라는 게 챕터 2의 이제 제목인데, 이것은 실제로 그러면 단순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한 규칙은 어디에서 왔을까? 단순한 전략 규칙, 개인 상황에 적용하기 등,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규칙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책에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다가 나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 방송을 안 들으시더라도 이 책을 꼭 안 사도 되니까 읽어보시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그러면 단순한 규칙이 왜 효율적인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삶에서 다 단순한 규칙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규칙이 필요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망치는 못을 박는 데는 유용하지만 널빤지를 자르는 데는 쓸모없다. 단순한 규칙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바로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서 적합한 규칙만이 효과를 나타낸다. 네. 그리고 상세한 규칙은 항공기 추락, 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술 중 사망처럼 잘 알려진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을 초래하는 실수를 피하는 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상세한 규칙을 만들어진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 체크리스트는 피로 쓰여진다 라는 말들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상세한 규칙 또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을 쓸 것이냐, 상세한 규정집을 쓸 것이냐라는 문제는 답은 지금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수술을 준비할 때면 상세한 규칙인 체크리스트에 의지하겠지만 병을 진단할 때는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순한 규칙이 복잡한 모형보다 성과가 좋을까?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댓글을 너무 안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지금 댓글이 안 보이나 하고 댓글을 확인했는데 댓글이 많이 아직 안 달렸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지갑 드리고 있어요. 단순한 모형이 복잡한 모형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결정자는 문제의 근본이 있는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가정하고 과거 자료에서 추세를 찾곤 한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는 미래와 과거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언뜻 알아차리기 힘든 문제도 있다.
과거에는 유용한 신호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료에는 유용했던 신호였지만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 변수들 사이에 확고한 인간관계 없이 우연히 나타난 상관관계도 섞여 있다. 모형을 과거 자료에 지나치게 밀접하게 설계하면 소위 과적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나 미래를 추론하려고 할 때는 그런 과적합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BM은 최근 여성용 신발 뒷굽 높이가 경제 불황의 선행지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100년 동안 축적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1920년대에 신여성이 즐겨 신던 굽낮은 플랫슈즈는 대공황이 오자 하이힐에 자리를 내줬고 1960년대에 유행하던 샌들은 1970년대에 석유파동 당시 통굽 신발에 밀려났으며 닷컴 버블이 터지자 그런지 룩에 어울리는 로우 힐은 굽이 뾰족하고 긴 스틸레토 힐로 바뀌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IBM이 발표하는 거는 여성들이 신는 굽의 높이가 경제 불황에랑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상관관계는 발표 때까지는 유효했지만 결국은 깨졌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는 중에도 여성용 신발의 뒷굽 높이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괜찮은 이론이 없어도 아주 많은 숫자를 분석하면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그럴싸한 관계일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님 안녕하세요. 방송에 집중하고 있어서 심플 규칙 생각하다 책 소개를 놓칠까봐 댓글을 못 달아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심플하게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 한 분께 오늘 명함 지갑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과적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된 정보의 맥락도 파악할 수 있다. 노스캐롤리나 대학의 크리스 빙엄은 캐슬린과 함께 기업이 내리는 국제화 관련 결정을 공동 연구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국제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들의 연구 결과 중에는 성공한 미국 기업가 한 명이 영어권 시장에 진입한다는 단순한 규칙을 사용해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했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 영어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가만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규칙이 사실 이 기업의 성공과 관련된 여러 변수가 녹아 있다. 그러니까 영어권 중 국가의 대다수는 영어 연방들이 영연방, 그러니까 뭐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영국이 지배했던 국가들의 연합체의 소속 국가다. 또 영어권 국가는 대부분 인터넷 이용률 1인당 수출액, 1인당 GDP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가가 보유한 기술로 만든 상품이 꽤 팔릴 만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 단순한 규칙이 관계된 대상은 사실 언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규칙은 심오한 문화 지식의 대용물이자 경제적 매력도의 대용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 영어권 시장에 진입하느냐 마느냐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순한 규칙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정명석님은 저의 심플한 규칙은 친구에게는 기대와 호의를 가진다 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혜규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아주 간단한 규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규칙의 좋은 점 중에 우리가 개인이 아닌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규칙으로 협동과 사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예로는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집카를 예로 듭니다. 집카는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전역의 도시와 대학 캠퍼스에 회원 약 81만 명과 차량 1만 대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유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하지만 집카에는 자동차를 반납받아 청소하고 점검하고 재급유하는 영업소나 직원이 없다.
그 대신 집카는 회원이 차를 이용한 후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유도한다. 근데 굉장히 집카가 10년이 됐대요. 근데 설립된 10년 이래로 굉장히 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가장 단순한 6가지 규칙만 사용자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고장나면 신고한다. 둘째, 깨끗하게 이용한다. 셋째, 차 안에선 금연한다. 넷째, 기름은 가득 채운다. 다섯째, 시간에 맞춰 반납한다. 여섯째, 애완동물은 전용 캐리어에 넣는다. 네, 이런 6가지의 단순한 규칙만 지키면 집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식료품을 실어 나르려는 학생이든 장비를 싣고 시내를 돌아다녀야 하는 영화 제작자든 주말에 휴가를 떠나는 부부이든 간에 누구나 필요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6가지 규칙만으로 조직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이 가지는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전 여기가 흥미로웠는데 그런 단순한 규칙을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선택 과정을 체계화하고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3가지 규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3가지 타입으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의사결정 규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경계선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경계선 규칙은 어떤 범죄자가 범죄자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느냐 거부하느냐처럼 상호 배타적인 2가지 선택지를 두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규칙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 의료 조치를 취할 여력이나 스타트업이 현금이 자원이 이렇게 제한된 경우에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중지 규칙인데요.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 할 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재밌었는데 예를 들어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짝을 찾는 노력을 언제 그만둬야 할지, 위험한 산꼭대기에서 언제 내려와야 할지 이런 것들의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경계선 규칙은 가장 유망한 대안을 신속하게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 킥스타터 아시죠? 여기는 프로젝트 후보를 모두 살펴본 후 영화, 예술, 도서 등 회사가 설정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한다 라는 규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킥스타터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아이템들이 지원을 할 텐데요. 그거를 필터링 해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회사 킥스타터가 지원하는 범주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또 범죄자들도 절도범들도 보통 이런 어떤 집을 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놀랍게도 뭐 집이 좋은 집이냐, 뭐 문을 따기 쉽느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집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밖에 주차된 집, 차가 주차된 집은 피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규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규칙의 가장 큰 장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지에 직면했을 때 범위를 좁혀 이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작은 조직이나 뭐 예를 들면 범죄자나 개인이 개인의 선택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그런 어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2가지 규칙만 가지고 결정을 한대요. 먼저 첫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선발할 때 기초과학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실용적인 쓰임새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아까 뭐였죠?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그런 중요한 조직 역시 어떤 2가지 단순한 규칙만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이고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그 증상 등이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확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증상은 과식이나 만성 통증 또는 과다수면, 소화장애, 만성적 우유부단처럼 우울증의 증상이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교한 진단을 하기는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최근에 단순한 규칙을 이용해 1분 안에 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 4가지로 구성된 우울증 진단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이 평소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더 많이 우셨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자신이 싫어진 적이 있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미래를 생각하면서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덕현님이 이러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한 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 규칙이 우울증 환자를 제대로 구분할 확률은 9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진단할 때 이렇게 단순한 규칙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울증.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경계선 규칙은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 규칙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뭐 스타트업 같이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예인 것 같아요. 유명한 브라질 사무투자 전문회사 하나가 브라질 남부를 운행하는 철도회사를 매수한 후 새로 만든 철도회사 아메리카 라티나 로지스티카라는 회사의 CEO 자리에 알렉스 베링을 임명했대요. 이 CEO는 당시 31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철도로 돈을 버는 일이 일단 쉽지 않았고 1년 중에 철도 운영으로 현금이 창출되는 기간은 농부들이 콩을 수확해 시장으로 실어나르는 몇 개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철도 운영을 위해서 이 회사는 철로와 열차를 확충해야 했지만 설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래서 회사가 계속해서 투자금 부족이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런 일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했다. 네. 정필님, 유니스님 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정한 규칙은 원래는 이제 뭐 회계팀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예상 현금 흐름을 작성하고 물가 상승률과 자본 비용으로 조정해 뭐 산출된 경제적 가치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라는 게 회계적인 접근인데 실제로는 이 회사에서는 3가지 규칙만을 가지고 정했다고 해요. 첫째, 매출 성장의 병목이 될 요소를 제거하는가. 둘째, 즉시 이익이 되는가. 셋째, 선 지출 비용이 최소화되는가. 하나 더 있네요. 넷째, 기존 자원을 재사용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따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4개의 질문에 따라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매겼고 그래서 굉장히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매출액이 50%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유입액이 3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것 때문만 성장했는지는 좀 궁금하지만 네,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라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더 재미있는 건 탈무드에서도 그 재무나 어떤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 돈 중에 3분의 1은 땅에, 3분의 1은 장사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종필님, 이 얘기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규칙만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규칙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복잡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마코위치 모형과 이제 그 탈무드에 나온 그 어떤 n분의 1 해가지고 뭐 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n분의 1은 과거 수익률, 뭐 위험, 잠시만요. 네, 자산을, 그러니까 3분의 1은 땅에, 3분의 1은 장사에, 3분의 1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자 수익률이 탈무드에서 나왔던 방식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규칙은 경영 분야에서 특히 널리 쓰인다.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이나 판단, 즉 병목을 제거해준다. 병목은 회사의 가용자원을 투자할 수많은 기회가 쇄도하는 혼잡 구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선순위 규칙은 이런 상황에서 자원을 가장 큰 효과를 낼 만한 곳에 배치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었던 게 중지 규칙은 고냐 스톱이냐의 현명한 제한선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카톡에 못 먹어도 고라고 써놨거든요. 제가 약간 인생에 항상 못 먹어도 고 하다가 정말 고스톱 치면 항상 고박을 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현명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할게요. 이 중지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짝을 찾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찾는 귀뚜라미 암컷은 연애하는 존재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딜레마에 맞닥뜨리게 된다. 언제쯤 수컷에 대한 탐색을 멈추고 지금 짝에게 정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귀뚜라미 암컷의 관점에서 볼 때 천생연분을 찾으려면 시간과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찾다 보면 최고의 선택을 날려버릴 위험도 있다. 네, 정필님, 이런 것들이 언제 내가 중지하고 여기서 뭐 치고 빠져야 할지,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중지 규칙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더 좋은 짝을 만났을 텐데 지나치게 빨리 중단했다가 그보다 못한 짝에게 정착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오래 찾아 헤매다 보면 좋은 남자를 놓쳐버리고 뒤에 오는 남자들이 더 안 좋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뚜라미들이 원래 수컷을 고르는 단순한 규칙은 우는 속도가 초당 3번을 넘어가면 짝을 짓는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뚜라미 암컷들이, 그러니까 우는 속도가 초당 3번을 넘어가면 짝을 지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발견을 못하면 매력적인 수컷을 찾지 못한 지 얼마 지나면 이들의 기준을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속도가 빠른 울음을 듣지 못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남성미를 덜 풍기는 가수에게라도 정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자신의 기준선을 충족하는 짝을 고른다는 규칙은 소위 고정임계치 전략이다. 반면 귀뚜라미 암컷이 뛰어난 수컷을 만나지 못하면 기준을 낮추는 규칙을 따르는 것을 변동임계치 전략이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채용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고용주,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노래를 찾아서 계속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는 운전자, 그리고 신발을 사러 돌아다니는 중고등학생들, 다들 이런 사람들이 탐색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언제 탐색을 멈출지 결정하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다. 탐색을 계속하면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기회까지 소모된다. 완벽한 노래를 찾으려면 그럭저럭 괜찮은 노래를 들을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번 노래에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다양한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놔줘야 할 것을 계속 잡고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현상 유지 편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편향은 나이 들어가는 프로 운동선수가 내년에도 경기를 뛸지 판단할 때, 벤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붙인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낼지 고려할 때, 음악가들이 밴드를 해체할지 고민할 때, 한 국가가 국제 문제에서 언제 손을 뗄지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만둬야 될지를 결정할 때도 이 현상 유지 편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뭐 투자자들, 뭐 VC도 그렇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고냐 스톱이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로브라는 사람이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비밀 병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가치가 10% 내려가면 손절매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중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르는 투자자는 오랫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종목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가 얘기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손절매야말로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열쇠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 유지 편향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현실 유지 편향 때문에 손쉽게 빠져야 할 때를 결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지 규칙이 어느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저의 경우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고스톱을 하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잃은 쪽에 다시 2배로 투자하게 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중지 규칙이 특히 중요하다. 행동 방침을 실천하다가 부정적인 반응에 맞닥뜨렸을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판돈을 늘린다면 판단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걸 읽다가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하면서 읽었는데요. 다가오는 종료 시점,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 매몰 비용을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기피하는 성향, 시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다양한 요소가 이 같은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네, 스타트업에서도 다 이 얘기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정필님? 그렇죠. 못 먹어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 책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 시점에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규칙이 가지고 있는 어떤 3가지 방식, 경계선 규칙, 이거를 결정할 거냐 저거를 결정하기 위한 단순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랑 우선순위를 위한 규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대한 단순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라 라는 거랑 마지막은 중지 규칙, 내가 언제 빠질지를 결정을 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제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게 좋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 책에서 또 여러 가지 사례로 재미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이원성님이 책 소개를 들었을 때 문득문득 무의식 중에 나만의 규칙들이 생각났지만 저에겐 이게 딱이네요.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들었을 때 이게 좋네. 저 같은 경우는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 월요일에는 빨래를 하자. 그랬는데 어제 못했더니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규칙들 들었을 때 빡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필님 하루 만에 다 못 읽었고요.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3일 동안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도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또 시작할 때 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컨티뉴의 스토리와 명함 지갑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내일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분에게 이 컨티뉴의 예쁜 명함 지갑을 폐 자동차의 시트로 만든 이 예쁜 명함 지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이 심플 결정의 조건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